오늘의 주제는 국회의원 해고하기입니다. 2012년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당대표가 선거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돼서 후보 사퇴를 하기도 했고, 또 같은 당의 당내 경선 부정투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돈공천 사건으로 이회창 씨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선거 관련 범죄가 발생해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당원 명부를 훔쳐가거나 범죄자가 브로커를 통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는 이런 일들, 우리 일반인들은 해당 정당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경우에 정당이 피해자인 것이지요.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까닭도 법 질서를 보호하고 그와 함께 피해자인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누가 피해자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정투표는 그것이 국민이 아닌 당원의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투표 제도를 이용하였고 투표 제도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상태에서 선출된 사람에게 국회의원이 자격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국회는 부패국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국회는 스스로 이 부패국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부패로부터 상당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경우에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 운영과 당의 의사결정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이 활기를 되찾고 돈공천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도 사실 당직자의 개인 범죄 차원이지 과거와 같은 돈공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갔다고 하는 돈의 액수도 과거와 달리 매우 적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개인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근절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사건이 신속하게 인지되고 고발되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진보했다는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저질국회 문제입니다. 부패국회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국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질국회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더구나 지금 국회의원 300명 시대에 이르러서 국회는 규모를 축소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면과제는 저질국회 문제입니다. 공존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헌법의 이상과 헌법의 기본 이념을 잊고 정당들은 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욕쟁이거나 헌법 파괴 운동가이거나 상관없이 스카웃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품위를 내세우는 국회에 품위 없는 사람, 전체 국민의 모럴을 깨뜨리는 사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 심지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저질 국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국회 차원 노력이 있었습니다.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의원을 퇴직시켰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부분 199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2년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새누리당의 8명, 민주통합당 출신 7명이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에는 이군현, 김태흠, 경대수, 김세연, 남경필, 박인숙, 심재철, 이한구 의원이고, 민주통합당은 박범계, 김영주, 노영민, 박혜자, 유성엽, 윤관섭,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특별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자격심사라든지 여러가지 이 저질국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에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2006년 3월에는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이 국민소환법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법률은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당 차원의 저질국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국회의장, 또 김원웅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참가를 했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맡겨진 책무에는 소홀하고 특권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2004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 6월에 민주통합당에서 다시 이러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들 간의 과도한 동료의식, 특권의식, 관용으로 인해 특권이 오남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 공청회 결과 나온 그 결론은 불체포 특권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또 기껏해야 그 징계의 종류에다가 6개월 이내의 의정활동 중지를 추가하는 선에서 멈췄습니다. 즉 2004년의 공청회보다 더욱 구태의연한 공청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흔히 국회에서 그 정부나 또 뭐 대법관, 그러니까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을 그 선임하기 전에 그 인사청문회를 하죠. 그 인사청문회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말은 뭐 윤리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법도 그렇고 그 주로 공직자의 자격심사가 우리나라는 재산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 재산만 어떤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하지 않으면 그저 자격은 되는 거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질국회의 문제도 국회는 바로 윤리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저질국회의 문제는 이 사람이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람이 돈을 권력을 이용해서 벌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1대 주권자는 제1대 주권자는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국가도 없고 국가가 없으므로 국가 운영도 할 수 없습니다. 1대 주권자는 바로
헌법을 만드는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제2대 2대 주권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주권자입니다. 국가는 없죠. 국가 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만드는 주권자입니다. 자, 제3대 주권자. 제3대 주권자는 헌법이 있고 국가가 있고 이제 국가 운용을 하는 주권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모두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수립되고 그 대한민국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 운용을 담당하는 그러한 제3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권자가 이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치권자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4가지 기본 이념 중에 권력 분립주의가 있죠.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주의는 3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 3개의 통치권을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치권은 누가 준 것이냐? 제3대 주권자가 준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권은 주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남에게 줄 수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주권자는 헌법 아래 있고 국가 아래 있으면서 국가 운용만 할 수 있는 주권자입니다. 이러한 주권자가 국가 운용의 통치권을 부여했을 때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아래 있고 국가 아래 있고 주권자 아래 있습니다. 통치권은 그렇게 작은 권한입니다. 더구나 이 통치권은 입법, 집행, 사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3개로 나뉘어 있는 것이죠. 이 3개는 대등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자신의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권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저질 국회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입법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국회의원이 입법권자냐? 그렇지 않죠. 국회의원은 단지 입법부의 구성원입니다. 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결국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국가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주권자의 의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헌법의 이상, 즉 우리 5천만 국민의 공존과 헌법의 기본 이념 4가지 이것을 존중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인정해야 하죠. 따라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3대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의 한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질국회는 이러한 국회 구성원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헌법과 법률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주권자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들이 덜 윤리적이어서
저질국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에게 도덕군자라고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법률을 지켜라, 본분을 지켜라 하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오진을 했죠. 우리가 덜 윤리적이어서 국회가 저질국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재산관리를 더 잘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진한 의사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자, 과거 전쟁국가 시대에는 군주의 질서가 정의였습니다. 그 시대에 군주의 정의를 거스르는 사람은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21세기 오늘날 헌법주의가 이 시대의 질서이자 정의입니다. 헌법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은 21세기의 반역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질국회의 문제를 만드는 저질국회의원은 덜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반역자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온라인 투표에서 1136표를 받았는데 58.8%에 해당하는 5,965표가 중복 투표였다. 중복 투표라고 한 것은 한 개의 IP에서 한 번 이상 투표를 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 이 자연인으로 치면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투표를 한 것을 말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을 했는데 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 부정 범죄가 저질러진 것입니다. 자, 이번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은 물론 4월 11일 이전에 있었을 겁니다. 이때 부정경선이 있었습니다. 4월 11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몫의 표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이번 국회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이 선거의 문제라든지 또 당선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다투는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그 30일 기한인데 대략 4월 11일에서 5월 30일 이전에 이때 이미 그 기한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그 선거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한이 다 지났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5월 30일에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정경선 사실이 밝혀지고 이렇게 되면서 6월 29일 통합진보당은 이 두 사람을
제명했습니다.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기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제명하는 부정선거로 인하여 이 두 사람을 제명하기로 한 것은 통합진보당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명을 하면서 이 부정경선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효화는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제명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이제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7월 초 통합진보당 대표인 강기갑 의원이 선관위에 문의를 합니다. 자, 이번 의원총회가 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있는데 우리 당원 당규에 의하면 이 제명된 사람은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당법 33조에서 의원인 당원을 제명하려면 의총에서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제명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의원총회가 없었죠.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이 원내대표 선출을 하는 의원총회에서 선거권이 없고 피선거권이 없다는 우리 당원 당규가 정당법에 비추어서 옳으냐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월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권 해석을 했는데 물론 그렇다. 의원인 당원을 제명할 때는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당내 선거에서 이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당원 당규로 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제명으로 선거권이 없고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명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7월 26일에 다시 의원총회를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두 사람의 제명안에 대한 의원총회입니다. 바로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됩니다. 그냥 보면 이게 굉장히 혼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명안이 부결됐으니까 신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명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 것도 같죠.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당헌을 보게 되면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은 통합진보당 당헌 제29조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원내에서 정당 내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제30조 제6호를 보면 의원총회는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이 결정한 의사를 원내에서 집행하는 기구 이것이 의원총회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부결시킴으로 해서 정당 당기위원회에서 제명시킨 이 효력을 없애지 못합니다. 단지 충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의원원 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입니다. 정당의 당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당 전체의 효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7월 26일 제명안이 부결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두 사람을 무소속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되겠죠. 통합진보당 의원이 아니게 되면
무소속 의원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로서 제명됐을 때. 무소속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닌 이석기, 김재현 의원은 무소속이 아닌 이석기, 김재현 의원인 것입니다. 자, 두 개는 충돌하지만 현재 법의 체계로 봐서 당헌과 또 당기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지위를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상충하면서 병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정당의 당헌이 정당법 앞에서 무너지고 정당이 의원인 당원 앞에서 무너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쩌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의 새 판도로 옮겨가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사람의 지위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박경신 고려대 교수라는 사람은 이 사람 둘을 국회에서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회 전체의 차원에서 제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제명한다면 종북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인권협약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종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그 다음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아는 이것은 당내 문제니까 국회가 제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었고 이것은 국회 문제입니다. 당내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투표를 한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현재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이 이 사람들을 자격심사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제명을 결정했는데 의원총회에서 그 결정을 거부하는 즉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에서 의원이 아닌 당원이 아무래도 다수겠죠. 그리고 의원인 당원이 있습니다. 의원인 당원이 구성한 것이 의원총회입니다. 현재 의원총회에서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정당을 바탕으로 자라서 의원이 된 의원들의 모임 의원총회에서 이제 정당 따위는 사라져 없어져 하고 걷어차버린 겁니다. 정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의원 중심인 것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이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말은 좋아서 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지요. 이런 얘기를 지금도 민주통합당에서 하고 있죠. 그것은 정말 과거에 총재가 이 정당 추천 후보자 공천권을 독식하고 있을 때 그때 통하던 이야기고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당의 권한을 현재 의원인 당원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원인 당원은 이미 자기 이름과 얼굴이 알려질 대로 알려졌습니다. 정당에서 새롭게 추천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초선 의원을 배출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있는 당원 의원들도 되겠지만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추천을 못 받죠.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30%를 제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의원인 당원들은 자기네들이 다 공천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통했던 총재가 추천권을 독점하던 그 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정당 니네 빠져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당에서 싹을 틔워서 자라온 의원이 정당을 거부하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여기에서 한술 더 뜨죠. 지금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당의 공천권을 아예 포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말하고 있는 완전 국민 경선제입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에서 100% 국민이 참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을 하게 되면 정당의 공천권은 이름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에서 공천권을 내놓자. 그러면 정당은 식물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현재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거는 국민 참여 경선입니다. 이 경우에 의원인 당원이 의원 아닌 당원을 배제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완전 국민 경선제로 가게 되면 이제는 정당의 공천권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당 문 닫아라 이거죠. 이것이 어떤 정당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나 완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한다든지 의총이 정당의 의사를 누른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의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아마 벌써 200년 이렇게 된 나라들도 아직 정당이 있죠. 그걸 봐서는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당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개혁의 선두에 선 것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정도로 아직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아까 정당의 당헌에 따른 제명과 또 정당법 제33조에서 의원총회를 통한 중복 제명 처리를 못했을 때 제명이 집행이 못되고 멈춰있는 상태. 이러한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총회는 분명히 정당의 하위 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당법 33조에 의해서 의원총회의 주장이 이렇게 힘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정당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법 제1조에 보면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당법은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리고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은 공직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공천권입니다. 또 이 정당법은 정당에서 당헌을 규정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자체를 아예 깨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의원총회에 의한 견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러한 모순점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한 가지 연구할 만한 논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당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로 공천이라고 하죠. 자, 공천을 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내 경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내 경선은 선관위 위탁 선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을 통해서 공천을 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통한,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당내 경선을 통한 공천이 정당의 권한인데 이 권한은 언제 유효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내 경선이 공정해야 되겠죠. 당내 경선이 부정한 선거로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면 이 당내 경선은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범죄로 인한 당내 경선을 그 결과에 따라서 공천을 했고 그 정당의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것을 유효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당내 경선의 위탁선거도 당당하고 또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제기하는 논점입니다. 세 번째는 내내 같은 얘기인데 추천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당이 공천을 합니다. 공천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추천 후보자 추천서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이 추천서에는 선거명, 추천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추천 절차를 기록합니다. 추천 절차에는 당헌제 몇 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 몇 조, 몇 조, 몇 조에 의거하여 후보자를 추천함 이렇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 추천서에 들어가는 밝히는 추천 절차, 이 추천 절차는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당한 부정선거, 즉 범죄를 통해서 추천을 했다고 한다면 이 추천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추천서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그 추천을 받아서 선거가 치러졌고 당선인이 결정됐고 의원의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선관위가 이 추천서가 사실을 기록한 추천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직접 결과의 변경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립한 기관인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에 기초하여 제출한 추천서는 무효라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고 또 연구의 논점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당장 국회에서는 자율권을 행사해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정당 추천 후보자로 추천하여 비례대표 의원이 되도록 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해고하기에 이제 직접 들어가기로 합니다. 저질 국회의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질 국회의원도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이죠.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과 달라서 직접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이름을 걸고 득표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국회의원은 이래도 되는가? 달리기 경주에서 앞서가는 누군가를 떠밀어 넘어뜨리고 나서 순위에 든 사람이 트로피를 받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지개 마을이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뭐 한 집에 한 명씩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집이 100채쯤 있고, 그 다음에 집 주인들은 거주자이면서 집의 주인이고 사실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 마을의 주인들은 마을 운영을 위해서 관리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렇게 운영하자. 그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손재주 씨, 왕미소 씨, 나안경 씨 이렇게 관리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 관리인들은 관리 규약을 집행하는 일, 그리고 또 마을을 직접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집의 주인이고 마을의 주인인 주인들은 관리인의 관리 행위에 따라줘야 됩니다.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미소 씨가 그 이름과 달리 일단 관리인이 되고 나서는 권한남용을 했습니다. 온데를 돌아다니면서 완장을 차고 큰 소리를 치고 이래서 주민들이 왕미소 씨는 왕처럼 행세한다. 저런 사람 관리인으로 둘 수 없다는 항의가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미소 씨가 뭐라 그러냐면 관리규약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규약에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범죄라도 저질렀으면 유죄 판결을 받게 해서 해고하시오. 그게 아니면 관리규약대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무지개 마을의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한 목적은 관리인의 직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 마을 주인이 관리인을 선임한 목적은 이 전체 주민을 위해서 마을을 잘 운용하도록 그러한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리 규약에 있는 임기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이 관리인들의 권한이 아니고 관리인은 몇 년에 한 번씩 뽑을까? 또 한 번 관리인이 됐던 사람을 또 뽑아도 될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규약에 2년이다 이렇게 써있다 하더라도 일반 회사 노사관계하고는 다르게 마을의 관리를 맡은 사람은 이 사람이 관리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해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지개 마을의 주인들과 관리인의 관계는 우리 전체 국민과
통치기관의 관계하고 흡사합니다. 헌법상 법관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한 10년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아무 제한도 없는 4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중임할 수 없는 5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치기관의 구성원인 이 사람들도 무지개마을의 관리인하고 똑같이 국민이 신임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직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4년간 어쩔 수 없이 임무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 있죠.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헌법이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전혀 마련해 놓지 않았을 때, 그럴 때도 해임할 수 있는가?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자, 헌법이 아무 규정도 없는데 법률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해고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죠. 헌법이 그러한 국회의원을 도중에 해임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에서 어떤 국가의 기관이나 국가의 조직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은 것을 법률로 만드는 것은 법률이 헌법을 제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서 2012년 6월 22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법률안도 발의자만 14인이고 찬성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법한 법률안입니다.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헌법이 규정하지 않는 국민 소환을 하는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헌법은 임기 전이라도 이러한 통치기관의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통치권은 3개로 나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입법부. 보통 우리 입법부는 국회라고 하는 걸로 더 익숙하게 알고 있죠. 의원시입니다. 국회의 구성원은 의원시. 자, 법관시. 법관시는 법원의 구성원입니다. 통령시. 자, 통령시는 어디 구성원일까요? 이러면 잘못하면 청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청와대는 통치기관이 아닙니다. 이때는 정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할 것인데 대통령에게는 집행권이 없습니다. 다들 대통령에게 집행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이런 얘기하는데 헌법을 보면 집행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통치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3개의 통치기관이 어느 한쪽도 힘이 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권력은 집중되고 권력 남용이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출합니다. 이 세 기관의 구성원은 모두 주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선임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거로 선출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의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국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에서 떨어진다. 이런 좀 비논리적인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헌법 자체가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씨, 통령씨 이런 경우에 그럼 선거로 선출되고 나서 임기 개시 전에 자격심사가 있는가, 어떤 자격 제한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될 수 있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아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자격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은 선거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후보자의 자격이냐 아니면 당선인의 자격이냐라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헌법에서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법관의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법률로 정하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법률에 대한 위임조차 없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선거에 관해서 연령 제한이 있긴 있죠. 헌법에 있느냐, 헌법이 위임했느냐, 헌법의 위임도 없이 그냥 법률에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 대통령은 다시 취임할 때 선서를 하죠. 국회의원도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선자에게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선인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가서 그 당선증을 국회에 가서 제출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받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다른 아무 이 사람의 국가관이 어떤지,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무슨 서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면접시험을 본다든지 전혀 없이 받아들입니다. 뭐 대통령도 그렇겠죠. 그러나 집행부의 기관은, 구성원은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집행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 행정각부 많이 있죠. 다른 부분들은 아주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뭐 다양한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여러 단계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원은 사실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그저 곧장 국회의원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선임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두 종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만입니다.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 요건을 충족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두 종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헌법 제41조 1항에 의한 제대로 된 국회의원, 그 다음에 헌법 제41조 제3항에 보면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위임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격이 다른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법원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국회가 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에 의해서 국회가 일반 법률로 설치한 법원은 그 지위와 기능의 한계가 법률에 부여됩니다. 헌법이 설치한 법원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직접 규정한 이 직접 선출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은 정식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임해서 선출한, 그리고 사실은 정당 투표로 선출하죠. 그 국회의원 개인 직능 대표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국민 투표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하고는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것입니다. 2010년 8월 24일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주시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어떻게 이렇게 골라도 이런 분들만 골랐을까 할 정도의 후보자를 지명해서 우리는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검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헌법에 의해서 선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선출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언급한 이러한 내용들, 위장전입,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논문 표절, 혹은 과거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을 검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헌법, 대한민국 제3대 주권자 밑에 있는 입법권의 구성원이라는 그러한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리고 필수적인 자격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은 당선증만 가지고 가서 그냥 배지 받아서 국회의원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회의원과 탄핵입니다. 자, 통영시의 경우에 직무집행을 하면서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게 되면 탄핵됩니다. 법관시도 똑같습니다.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됩니다. 이 탄핵을 하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뻥 치는 겁니다. 예.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이 탄핵 심판을 받고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파면됩니다. 이 자리에서 파면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실은 직무집행하고 관련하여 헌법을 위배하거나 법률을 위배해도 탄핵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 이유는 국회는 나는 깨끗하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자율권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 국회는 저질 국회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헌법 법률을 위배하는 게 아니어도 그저 범죄만 저지르면 탄핵이 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헌법 제84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갈마인드 8권 헌법 파괴 세력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란 외환죄는 재직 중 형사소출 받습니다. 그러면 내란 외환이 아닌 죄는 처벌 안 합니까? 그냥 수사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란 외환이 아닌 죄는 탄핵하여 재직 중이 아니게 만든 다음에 형사소추한다. 우리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또 재헌의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직무집행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내란 외환이 아닌 범죄를 저지르기만 하면 탄핵된다 이것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합니다. 이 선서는 대통령의 취임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 선서의 내용은 헌법 제69조입니다. 헌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선서를 위반하는 것 역시 탄핵 사유가 됩니다. 헌법 제69조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서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선서는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것이고 사람은 약속에 구속됩니다. 특히 이 선서를 헌법에 규정해 놨을 때 선서는 헌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렇게 2중, 3중의 탄핵 사유를 마련해 놓고 무엇을 잘못하기만 하면 탄핵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의원실은 전혀 이 모든 탄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직무집행으로 헌법과 법률을 어겨도 되고 직무집행이 아닌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야겠죠. 국회의원이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뭐 윤리적인 것까지 심사를 하자고 하니까.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제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 제138조 자격심사에 대한 부분인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단지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느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사유에다가 4가지를 넣어놨는데 바로 의원 퇴직 사유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의 입장은 자격심사란 퇴직을 심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보았다시피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이 아닙니다.
파면입니다. 따라서 이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파면이 아니고 역시 국회는 탄핵에 해당되는 어떤 파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의원 자격 심사로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예가 1957년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도진희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격 상실로 퇴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뇌물수수죄, 알선수뢰죄, 특가법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공선법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이러한 범죄들이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자격심사를 통해서 퇴직시켰습니다. 이 내용들은 국회 사무처에서 낸 국회법 선례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퇴직은 파면이 아니라 자격심사는 지금 퇴직시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면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 다음에 당선 무효나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퇴직, 사직, 제명, 자격심사,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변경, 그 다음에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됐을 때, 이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국회법 제138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심사는 헌법 제64조 제3항이 말하는 제명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은 제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격심사는 제명이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에게 자격심사, 징계, 제명, 헌법이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심사는 퇴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징계는 어떨까요? 징계는 징계의 내용에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있습니다. 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 자격심사와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헌법 64조 2항입니다. 징계의 내용 중에 제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64조 3항은 제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4조 2항에 따라서 국회법 155조가 징계를 규정했는데 헌법 64조 2항에 의해서 만든 거냐, 아니면 64조 2항과 64조 3항을 겸해서 만든 게 국회법 155조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155조에는 항목이 많습니다. 10여 개의 긴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제1호 한 개만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라고 하는 헌법이 규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때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회 질서 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징계를 한 실제 사안을 한 가지 보면은 2009년 4월에 이정희 의원의 징계안이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이 징계를 받게 된 그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강기갑, 이정희 의원은 위원장석의 마이크와 의사봉을 빼앗고 위원장의 입을 틀어막는 극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마이크를 잡아채서 구부러뜨리고 의사봉을 빼앗아서 부러뜨렸으며
위원장석의 노트북 컴퓨터를 집어던지는 등 기물 파손을 했다. 예, 이것이 징계 사유입니다. 결국 국회법 제155조가 규정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의사당 질서 위반 문제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심사나 징계 이외에 별도로 제명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둔 이유는 헌법의 기본 이념과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두 통치기관에 적용하는 탄핵에 해당되는 국회의 자율권 규정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명에 관한 국회법은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회는 제명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가 중지된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러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명에 대한 입법을 할 경우에 국회의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임기 초에 선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형사소추 단계에 이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곧 수사가 다 이루어져서 유죄의 심증이 굳어지고 이제는 기소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은 국회 스스로 자율권을 행사해서 그 제명 절차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수사와 사법 판단이 용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권을 인정받는 입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집행부나 사법부보다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율은 공짜가 아닙니다. 남다르기 때문에 자율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도 이러한 자율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저 강제해야 질서를 지키겠다 한다면 입법부에게도 탄핵에 버금가는 어떠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패국회, 그 저질국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민의 의사를 듣겠다. 그래서 국민 소환 법률을 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헌법에 위반되는 국민소환법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현재 있는 장치인 청원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군현 윤리특별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법의 청원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법의 청원 규정은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물론 위헌이라고까지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원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비록 법률 유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청원권만큼은 일단은 받아들이는 그러한 개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에서는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이 국회법상의 청원권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지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은 청원을 제출하는, 즉 진입장벽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청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회법의 이 청원에 관한 규정은 신속히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7월 26일 그 통합진보당에서 제명안이 부결된 직후에 이석기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보가 승리했다. 예, 그리고 이석기, 김재현 두 사람은 승리를 자축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청소년층에서는 많이 보는데 원피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대목이 아주 감동적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섬이 있습니다. 섬이니까 주위에 바다가 깊은 바다도 있고 그렇겠죠. 자, 이 섬에는 신성한 숲이 있습니다. 아주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있는 신성한 숲이고 이 마을 주민들은 이 숲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렇죠. 무엇이든 보면 가서 절하고 빌고 치성드리고 그래서 이 숲에다 대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신성한 숲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여름만 되면 열병이 돕니다. 그래서 해마다 열병이 돌아서 마을에서 어린애들과 노인들, 그 노약자들이 아주 다수가 사망을 합니다. 매년 겪는 일이면서도 이 재앙을 피해 보려고 여름이 오면은 이 마을에서는 소녀를 한 명씩 바다에 제물로 바칩니다. 제단이 있고 여기에다 사람을 이 바다에 사는 거대 생물, 보통 만화 같은 데서는 그 이무기, 용 이런 게 나오죠. 거대 생물의 먹이로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6월 정도로 해봅시다. 그럼 매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름이 오면 제사를 지내면서 소녀를 제물로 바치고 여름 내내 열병으로 노약자는 죽어나가고 또 다음 해가 되면 역시 또 숲에다 제사를 지내고 여름이 오면 또 제물을 바칩니다. 이런 일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명 지역에서 탐험자가 옵니다. 와서 이곳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촌장이라고 그러겠죠. 촌장의 친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아주 미개한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왔을 때 마침 촌장의 외동딸이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이 소녀를 구출해냅니다. 마을에선 난리가 났죠. 제사를 망쳐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좋은 날을 잡아서 다시 이 소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문명지역에서 온 친구가 숲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무들이 다 병이 든 겁니다. 병의 근원은 숲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다 베어내고 부질러 버립니다. 이제 뭐 마을에서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신성숲도 베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다음 좋은 날을 잡는데 뭐 보름이고 얼마고 이런 날짜가 지나는 사이에 사람들의 열병이 슬슬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이 사람들을 물을 끓여 먹이고 할 수 있는 위생적인 조치를 해서 환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을이 변화하는 것이죠. 이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병이 걸린 것은 재물을 안 바쳐서가 아니고 숲을 안 모셔서가 아니고 병균 때문이었구나. 바로 이때 촌장이 자기의 그 외동딸을 구할 수 있게 되기도 했지만 깨달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것이 진보구나. 저는 이 애니메이션 대목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바로 진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합리적 지혜의 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지금 우리가 진보다 하면서 무슨 반정부 활동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공존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헌법 질서의 세계로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